자산가가 흑인 가정부를 임신시키고 쫓아냈다. 수년 후 그는 상상도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태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에게 거절당합니다. 그 아이의 잘못은 단 하나,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한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시작된 한 이야기. 15년이 지난 지금 감춰졌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을 울린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는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강남 겨울. 고급 저택의 유리창에 가는 눈이 내린다. 안에서는 숨겨진 비명과 빠른 발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가로지른다. 한 흑인 여성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배에 손을 얹은 채 얼굴에는 눈물이 흐른다. 맞은편에서는 40대의 성공한 사업가 한 자의석이 혐오와 억눌린 분노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깊은 눈을 가진 에티오피아 출신 가정부 아얀다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떨고 있었다. 재석은 그 이미지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말했다. 넌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넌 그저 직원일 뿐이야. 순수한 피가 아니야. 충격에 빠진 아얀다는 적어도 출산할 때까지만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는 거절한다. 경비원이 호출된다. 그녀는 코트도 돈도 없이 이 나라에서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는 상태로, 그리고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과 함께 눈 속으로 끌려나간다. 아얀다가 고통과 추위로 거의 기절하면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홀로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동시에 재석이 호화로운 비즈니스 파티에서 자신의 혈통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 건배하는 모습을 본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공립병원에서 아얀다는 눈이 가늘고 피부가 검은 여자아이를 출산한다. 의사는 서류를 작성하며 망설인다. 그녀는 딸을 팔에 안고 말한다. 넌 강해질 거야. 세상이 널 보길 거부해도 내가 널 존재하게 할 거야.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재석의 어머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손에 든 봉투를 간호사에게 건네며 속삭인다. 이 아이의 앞날이 우리 가문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아얀에게 다가가려 할 때 재석의 어머니는 손목을 잡고 말한다. 내 아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병원 CCTV는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15년 후 이 영상은 삶을 바꾸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릴 때 아얀다의 떨리는 손이 아이의 목덜미에 작은 목걸이를 건다. 뒷면에는 한 JS가 새겨져 있다. 나연아, 아얀다가 속삭인다. 내 이름은 나연이야.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창밖으로는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서울의 불빛은 희미해졌다. 한 생명이 세상에 나왔지만 다른 삶은 영원히 변해버렸다. 그날 밤 재석은 호화로운 자신의 침대에서 꿈을 꾼다. 눈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 그는 땀에 젖어 깨어나지만 그 소리는 상상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젠가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15년 후 전라도의 작은 마을.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좁은 시장길에서 한 소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연은 엄마 아얀다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점에서 손님들에게 뜨거운 떡볶이를 서빙하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피부와 약간 가늘게 휘어진 눈은 이 작은 마을에서 그녀를 독특하게 만들었다. 아줌마, 이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잘 만들어요? 한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다. 아얀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15년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나연이가 많이 도와줘요. 나연은 손님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 후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들 중 몇몇은 나연에게 인사를 건넸다. 나연아, 이번 시험 또 정요 1등 했다며. 대단하다. 한 여학생이 외쳤다. 나연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냥 운이 좋았어. 하지만 그녀의 성적은 운이 아니었다. 매일 밤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끈기와 노력의 결과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난하기엔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이국적인 외모와 뛰어난 두뇌가 대조적이라고 수군거렸다. 해가 저물고 가게 문을 닫은 후 나연은 작은 방에 앉아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반으로 찢어진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얀다만 있었지만 찢어진 흔적을 보면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연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연이 문득 물었다. 아얀다는 그 질문에 항상 침묵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어. 우리는 그 세계에 맞지 않았을 뿐이야. 나연은 더 묻지 않았다. 항상 그랬듯이. 하지만 그날 밤 아얀다가 잠든 후 나연은 엄마의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것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뒷면에 한 JS가 새겨진 작은 목걸이가 있었다. 바로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나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인터넷 카페에 가서 한 JS를 검색했다. 수많은 결과 중에서 한 사업가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한재석. 그의 사진을 보는 순간 나연은 자신의 가느다란 눈과 그의 눈이 얼마나 닮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의 강남에 있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한재석은 의사에게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한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께서는 매우 희귀한 혈액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이 질환은 유전적으로 매우 특이해서 적합한 골수 기증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검사를 받으실 분이 있으신가요? 재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제 아들이 있습니다만 그는 저와 혈액형이 다릅니다. 다른 혈연 관계가 있으신 분은요? 형제 자매나 혹시 다른 자녀분이라도? 그 질문에 재석의 표정이 굳었다. 15년 전 눈 내리던 밤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의 아내 박민정이 거실로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을 입은 채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무슨 전화였어요? 그녀가 물었다. 재석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요. 민정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의사였죠. 검사 결과 나쁜 거예요. 재석은 한숨을 쉬었다. 희귀 혈액 질환이라고 합니다. 치료법이 거의 없대요. 민정의 눈이 커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도윤이는 어쩌고? 회사는? 골수 이식이 필요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네요. 민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당신 혹시 숨기고 있는 자식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돈을 들여서라도 당신의 과거를 조사할 팀을 고용해야겠어요. 혹시라도 당신의 피를 나눈 사람이 더 있다면 찾아봐야죠. 재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죽음의 두려움과 과거의 죄책감 사이에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눈이 내리는 서울의 거리에서 자신이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이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연의 손은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한제이스, 한재석.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요?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 한켠, 미니로 불리는 전직 경찰 출신 사설 탐정 김민지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검소했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해결된 사건들의 증거가 그녀의 능력을 증명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김민지 탐정사무소입니다. 김 탐정님, 한재석 회장의 부인 박민정입니다. 지금 당장 뵐 수 있을까요? 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시간 후 민정은 민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명품 옷과 보석은 이 소박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다. 남편이 중병에 걸렸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혈연 관계가 아니면 기증자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민정이 담담히 말했다. 민지는 차분히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15년 전쯤 남편이 혹시 비밀스러운 관계나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혹시 숨겨진 자녀가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민지의 날카로운 눈이 민정을 관찰했다. 회장님께서는 이 조사에 동의하셨나요? 물론이죠.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민정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계약금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15년 전 개인 기록, 회사 직원 명단, 그리고 특히 가정부나 비서로 일했던 여성들의 목록이에요. 민지는 봉투를 열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만약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정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건 제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저 찾기만 하면 됩니다. 비가 내리는 밤 민지는 한자해석 회장의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15년 전 한자해석 저택에서 일했던 모든 직원의 이력서를 살펴보았다. 한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다. 에티오피아 출신 아얀다 메콘넨. 근무 기간은 2년이었고 갑작스럽게 해고된 기록이 있었다. 이상하네. 민지가 중얼거렸다. 해고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다음 날 민지는 한재석 회장이 거주했던 강남 저택 근처 병원들의 출산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10번째 병원에서 그녀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얀다 메콘넨 이름으로 출산한 기록. 날짜는 아얀다가 한재석 저택에서 해고된 직후였다. 아이 이름이 한나연. 민지의 눈이 커졌다. 아이의 성이 한이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단서였다. 주소란에는 전라도의 작은 마을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편 그 작은 마을에서 나연은 수능을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그녀의 꿈은 서울의 명문의대에 입학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장학금 신청서에서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 지원자는 완전한 한국인 가족 이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연은 좌절감에 빈 신청서를 구겼다. 에티오피아 혼혈이라는 이유로 내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날 저녁 아얀다는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니 나연아? 엄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연이 흐느꼈다. 아얀다의 눈에 오랜 슬픔이 어렸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쉰 후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병원 팔찌가 있었다. 네 아버지는 자기 삶에서 자기 딸을 지워버린 사람이야. 아얀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연은 말없이 그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몇 분의 침묵 후 그녀는 물었다. 그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아얀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한자해석이 맞죠? 제 목걸이에 새겨진 이니셜의 주인이. 나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얀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그리고 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이 내 눈과 같아요.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나연 양과 아얀다 메콘넨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민지는 나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다. 그녀의 눈은 한재석의 눈과 정확히 일치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얀다가 경계하며 물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재석 회장님 관련 일로 왔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저를 찾고 있나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고 혈연 관계인 당신만이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얀다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딸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민지는 차분히 설명했다. 실제로는 회장님의 부인이 저를 고용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나연 양. 나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분노, 아우기심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였다. 서울에 가고 싶어요. 나연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아얀다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확실해? 실망할 수도 있어. 네, 확실해요. 나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15년 동안 제 머릿속에 있던 의문을 직접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다. 제가 누구인지 마침내 알고 싶어요. 밤하늘의 번개가 번쩍였다. 나연의 결단력 있는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사라졌다.
민지는 이 어린 소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녀의 힘은 분명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내일 아침 첫 기차로 서울에 갈 수 있을까요? 나연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제가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얀다는 창문 너머로 어둠을 바라보았다. 15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날 밤 쫓겨났던 그 저택으로 딸이 들어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연아, 아얀다가 딸을 꼭 안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 자랑이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나연의 눈에 결단의 빛이 번쩍였다. 저도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박민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찾았습니다. 한나연 15세 DNA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외모로만 봐도 확실합니다. 내일 서울로 데려오겠습니다. 답장이 즉시 왔다. 좋아요. 하지만 언론에 절대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회장님께도 아직 알리지 마세요. 내가 직접 처리할 문제예요. 민지는 메시지를 읽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의료적 문제 이상임을 직감했다. 어떤 복잡한 가족 드라마가 펼쳐질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서울의 고급 병원 VIP 병실. 한재석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주사기와 모니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일주일 전만 해도 강인했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의사가 최신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다. 한 회장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골수 이식이 즉시 필요합니다. 아드님은 적합하지 않았고 부인도. 의사는 말을 멈추고 차트를 넘겼다. 재석은 지친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치료 없이는 한 달, 길어야 2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의사가 나간 후 침대 옆으로 다가와 재석의 손을 잡았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석이 무력하게 고개를 들었다. 당신에게 맞는 골수 기증자를 찾았어요. 재석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누구죠?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가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내일 만날 예정이에요. 혹시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과거에 제가. 민정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지금은 많이 약해져 있어요. 내가 처리할게요. 당신은 그저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그날 밤 한재석은 오랜 악몽에 시달렸다. 눈 내리는 밤, 울부짖는 여인,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한편 서울행 기차에서 나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방에는 단 몇 벌의 옷과 목걸이,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아얀다는 딸과 함께 서울에 가길 원했지만 나연은 혼자 가겠다고 고집했다. 엄마가 그 사람을 대면하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혼자 가는 게 좋겠어요. 민지는 나연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다. 15세 소녀치고는 놀라운 침착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 나연 양, 서울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두어야 해요. 한 회장님은 당신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민정 여사는. 민지는 말을 고르며 계속했다. 복잡한 분이에요. 그녀가 원하는 건 골수 이식분일 수도 있어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제가 환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고급 세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나연은 처음으로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보게 되었다. 유리와 강철로 된 마철루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며 고급 옷을 입고 있었다. 차는 엄격한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거대한 사무실 건물 앞에 멈췄다. 한 그룹 본사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다. 여기서 회장님을 만나나요? 나연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먼저 박민정 여사를 만날 거예요. 그녀가 상황을 설명해 줄 거예요. 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50층 회장실 옆 응접실에서 박민정이 우아한 자세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연이 들어서자 민정의 눈이 커졌다. 소녀의 얼굴에서 남편의 특징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앉으세요, 한나연 양.
민정이 말했다. 나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저는 한재석 회장의 부인입니다. 김 탐정님이 상황을 설명해 드렸나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 병에 걸리셨고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민정은 잠시 나연을 관찰하더니 말했다. 정확해요. 우리는 DNA 검사를 통해 당신이 정말 재석의 혈연인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맞다면 골수 이식이 가능할 거예요. 회장님은 제가 여기 온 것을 알고 계신가요? 나연이 조용히 물었다. 민정의 입술이 긴장으로 일그러졌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의 상태가 매우 약해요. 불필요한 충격은 피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식 수술을 하면 회장님은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제 골수를 받게 되는 건가요? 나연의 목소리에 쓴맛이 느껴졌다. 민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은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해요. 먼저 DNA 검사, 그 다음 의학적 상담,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회장님께 알리겠어요. 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제 어머니에 대해서는요? 그녀도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정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현재로서는 이 상황은 최대한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해요. 언론이 알게 되면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나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누구? 그가 말을 멈추고 나연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사람 눈이 아버지랑 도윤아,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가줄래? 민정이 서둘러 말했다. 한도윤, 재석의 아들이자 그룹 후계자였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연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나갔다. 민정은 한숨을 쉬었다. 일이 복잡해지네요. 어쨌든 나연 양, 당신의 결정이 필요해요. DNA 검사를 받고 도울 의향이 있나요? 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검사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민정의 눈썹이 올라갔다. 조건이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회장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그에게 말하고 싶어요. 방 안의 긴장이 감돌았다. 민정은 차갑게 웃었다. 당신 나이에 제법 담대하네요. 좋아요. 하지만 의사가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할 때만이에요. 그날 오후 나연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민지는 그녀를 고급 호텔로 데려갔다. 여기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아마 내일이면 나올 거예요. 나연은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가 나왔다. 민정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99.9999% 일치,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그녀는 즉시 의사를 불러 상담했다. 이식 가능성은 어떤가요? 의사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완벽합니다. 이런 높은 일치도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빨리 진행하면 회장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민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요. 약속대로 당신은 회장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조건인가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계약에 서명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의료적 도움일 뿐 가족 관계의 시작이 아니에요. 나연의 눈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곧 차분해졌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진실과 인정을 원할 뿐이에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나연 양. 당신이 바라는 가족 상봉 드라마는 없어요. 한재석은 한 그룹의 회장이고 명성과 가문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나연은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그저 15년 동안 제 머릿속을 괴롭혀온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할 뿐이에요. 그가 왜 저와 제 어머니를 버렸는지. 그날 저녁 나연은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정이 먼저 들어가 재석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나연의 심장은 거의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민정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들어가세요. 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연은 떨리는 다리로 병실로 들어갔다. 창가 쪽 침대에 한재석이 누워 있었다. 그는 병마로 여위였지만 여전히 권위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15년 만의 만남이었다. 침묵이 방을 채웠다. 재석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무언가 죄책감처럼 보이는 것. 나연,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연은 침대 앞에 섰다. 그녀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재석은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말한 첫 마디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 나연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말 전에 듣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병원 로비에서 민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나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냉담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아얀다는 딸에게 당장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나연은 결심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나연은 다시 병원으로 갔다. 재석의 병실 문 앞에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노크했다. 재석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검사를 받겠습니다. 이식도 하겠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언젠가 거울을 볼 때 저 자신이 당신처럼 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위해서예요. 재석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블랙 세단이 한자해석의 강남 저택 앞에 멈춰 섰다. 나연은 차창 밖으로 거대한 백색 대리석 저택을 바라보았다. 높은 철문, 정교한 정원, 그리고 경비원들이 24시간 지키고 있는 이곳은 그녀가 상상해온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다. 여기서 제가 태어났을 수도 있는 곳인가요? 나연이 민지에게 조용히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와 수술 준비를 위해 며칠 동안 여기 머물게 될 거예요. 박민정 여사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들어올 수 없나요? 아직은 안 된대요. 민지의 표정이 미안해 보였다. 민정 여사가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고 싶다고 하네요. 나연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혼란이라 내 어머니가 혼란이라고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나연은 거대한 대리석 로비에 압도되었다.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으며 벽에는 명화들이 걸려 있었다. 가정부 한 명이 그녀의 작은 가방을 받아들고 2층으로 안내했다. 이쪽이 손님 방입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며 말했다. 방은 나연이 살던 집 전체보다 넓었다. 킹사이즈 침대, 대형 TV, 그리고 발코니까지 있었다. 그녀는 넋을 잃고 방을 둘러보았다. 저녁 식사는 7시에 준비됩니다. 민정 여사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가정부가 나가면서 말했다. 혼자 남겨진 나연은 천천히 방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발코니로 나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완벽하게 손질된 잔디, 분수대, 그리고 멀리 보이는 수영장까지. 이곳의 모든 것이 그녀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다. 이런 곳에 살았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저녁 식사 시간, 나연은 거대한 식당으로 내려갔다. 긴 테이블 한쪽 끝에 민정이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도윤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앉으세요, 나연 양. 민정이 차갑게 말했다. 나연은 조용히 테이블 중간 자리에 앉았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넌 누구야? 마침내 도윤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를 만나고 이제 우리 집에 머무르다니. 민정이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도윤아, 예의를 지켜. 괜찮아요. 나연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한나연이에요.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돕기 위해 여기 왔어요.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떻게 도울 건데? 도윤아, 민정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식사나 해.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식사는 거의 말없이 진행되었다. 나연은 평생 먹어본 적 없는 고급 요리들을 조금씩 맛보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정이 말했다. 내일 아침 9시에 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가능한 한 집 안에서만 머물러 주세요. 이웃들이나 기자들의 눈에 띄면 안 돼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요? 그분은 병원에 계신가요? 민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오늘 퇴원했어요. 하지만 매우 약한 상태예요.
당분간은 그를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식사 후 나연은 거대한 저택을 조용히 돌아다녔다. 2층 긴 복대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재석과 민정의 결혼식, 도윤의 성장 과정, 가족 여행 사진들. 그 어디에도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한 사진 앞에서 나연은 걸음을 멈췄다. 젊은 시절의 재석이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의 목에는 그녀가 가진 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나연은 자신의 목걸이를 꽉 쥐었다. 복도 끝, 반쯤 열린 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다. 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은 서재였고 도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다. 뭘 찾고 있어요? 나연이 물었다. 도윤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너 몰래 다가오지 마. 나연은 문가에 서서 말했다. 당신이 뭘 그렇게 찾는지 궁금해서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네가 누군지 알아보고 있어. 갑자기 나타난 여자애가 우리 아버지의 골수 이식자라니. 너무 이상하잖아. 나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궁금하다면 그냥 물어보지 그래요? 저는 숨길 게 없어요. 그래? 그럼 네 아버지가 누구야? 도윤이 날카롭게 물었다. 나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설마 아버지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한재석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재석이 물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의사가 쉬라고 했잖아요. 재석은 아들을 무시하고 나연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에 검사를 받는다고 들었다.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맙다. 재석이 간단히 말했다. 그는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네 방으로 가거라. 도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연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방을 나갔다. 나연과 재석이 처음으로 단둘이 남겨졌다. 재석은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여기가 편하니? 그가 물었다. 나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너무 크고 웅장해서 좀 낯설어요. 재석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는 잘 지내시니? 나연의 눈이 커졌다. 그가 아얀데 대해 물어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죠. 재석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다. 그는 책상 위 사진틀을 천천히 뒤집어 놓았다. 그곳에는 젊은 민정의 사진이 있었다. 네가 여기 온 것을 민정이 알고 있나?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 여사가 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재석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랬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왜 저와 어머니를 내쫓았나요? 재석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네가 기억하고 있을 리 없지. 그가 중얼거렸다. 그때 난 다른 사람이었다. 가문과 혈통 그리고 회사의 명예만을 생각했지. 그게 저와 제 어머니를 버리기에 충분한 이유였나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했다. 늦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해. 이만 쉬어라. 그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방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나연은 추가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결과를 보고 크게 만족해했다. 완벽합니다. 이식 수술은 48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어요.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나연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이 일이 끝나면 약속대로 보상해드릴게요. 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나연은 자신의 방에 있던 도윤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나연이 소리쳤다. 도윤은 놀라서 돌아섰지만 금세 냉정을 되찾았다. 네가 정말 우리 아버지의 딸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렇게 궁금하면 DNA 검사 결과를 보세요. 99.9999% 일치해요. 나연이 차갑게 말했다.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넌 내 이복 여동생이 되는 거네.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넌 결코 이 가문의 일원이 될 수 없어.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네오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주고 사라질 사람일 뿐이야. 나연은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네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단지 진실을 원할 뿐이에요. 도윤은 웃음을 지었다. 진실? 진실은 네 어머니가 단지 가정부였을 뿐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실수를 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지. 나연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내 어머니는 단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혼자서 저를 키우고 매일 18시간씩 일하며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성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후에도 그녀는 한 번도 그를 미워하지 않도록 저를 가르쳤어요. 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천천히 방을 나가며 말했다. 내일 이식 수술이 있어. 그 후에는 네가 우리 집에서 사라져 주길 바래. 그날 저녁 나연은 민정을 찾아가 조건을 제시했다. 검사 결과가 완벽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수술에 동의하기 전에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민정은 눈썹을 치켜세웠다. 무슨 조건인데요?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회장님이 제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그녀가 단지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민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재석이 그때 방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지? 민정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 애가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 에티오피아 여자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군요. 재석은 천천히 나연을 바라보았다.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저택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어머니가 단지 일회성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녀는 저를 혼자 키웠고 한 번도 당신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요. 재석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안 된다. 나연의 눈에 실망감이 번졌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작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지? 민정이 물었다. 떠날 준비요. 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이 실수였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잠시 후 저택의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나연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 도윤이 아버지의 방으로 급히 들어왔다. 아버지, 그 애가 떠나고 있어요. 재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버려 두거라. 민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미쳤어요. 그 애가 당신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묻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재석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나연은 네 이복 여동생이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재석이 덧붙였다. 하지만 나연은 이미 대문을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서울역 근처 작은 모텔방. 나연은 창가에 기대어 서서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후 괜찮아요. 곧 집에 갈게요.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재석을 만나고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녀는 자신이 항상 꿈꿔왔던 아버지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절감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와 자신을 안아줄 것이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현실의 한자해석은 차갑고 거리감 있는 사람이었다. 나연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경계하며 문을 살짝 열었다. 김탐정님? 나연이 놀라며 말했다.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지가 방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민지가 쓴 웃음을 지었다. 전직 형사라는 걸 잊으셨나 봐요. 호텔이나 모텔의 15세 소녀가 혼자 체크인하면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박민정 여사가 보낸 거예요. 당신이 재고려해 주길 바란대요. 나연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금액을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건 너무 많은 돈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회장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의사들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나연은 수표를 내려놓고 창가로 돌아갔다. 전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 거죠? 민지가 조용히 물었다. 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인정, 진실 또는 그냥 왜 그랬는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내가 민정 여사를 위해 일하는 동안 그녀가 한 말을 들었어요. 한 회장님이 과거에 당신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연이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잔인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그녀를 즉시 해고했고 경비원을 시켜 쫓아냈죠. 한겨울에 코트도 없이. 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요. 어머니가 모든 걸 말해주셨어요. 민지는 계속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한 회장의 어머니가 그날 밤 병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태어나는 걸 지켜봤죠. 그녀가 당신 어머니와 당신을 경제적으로 도왔다고 들었어요. 비밀리에. 나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가 저를 봤다고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들에겐 비밀로 했지만 작은 신탁 기금을 만들어 당신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아얀다 씨가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던 건 그 덕분이었을 거예요. 나연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완전히 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또는 당신이 한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나연은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에는 더 많은 복잡함이 있었던 것이다.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정은 당신의 몫이에요, 나연 양. 하지만 알아두세요.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원한을 품는 것보다 더 강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녀는 카드 한 장을 테이블에 남겼다. 결정하면 연락 주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요. 민지가 떠난 후 나연은 책상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녀는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한재석 회장님께 밤새도록 나연은 편지를 썼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다. 다음 날 아침 아얀다는 버스에서 내려 서울의 번화가를 걸었다. 그녀는 딸의 문자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새벽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작은 모텔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나연이 책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연아, 아얀다가 딸을 꼭 안았다. 괜찮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연은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참지 못했다. 엄마, 그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아얀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어땠니? 나연은 고개를 저었다.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은 저를 원치 않았어요. 아얀다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니? 다 끝났어? 나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물었다. 엄마, 한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얀다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김민지 탐정님이요. 그녀가 말하길 아버지의 어머니가 제가 태어날 때 병원에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도왔다고. 아얀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사실이야. 한 할머니는 매달 돈을 보내주셨어. 네가 태어난 날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아얀다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네가 그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그들은 우리를 버렸잖니. 재석 씨 말고 할머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나연이 말했다. 아얀다는 딸의 책상 위 종이를 보았다. 이게 뭐니?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예요. 나연이 대답했다. 아얀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에게 보내려고? 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편지는 나연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었다. 첫 걸음마를 뗀 날,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순간,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꿈을 키웠던 시간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가 없어서 느꼈던 공허함.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거부하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편지는 계속해서 나연의 성장 과정과 그녀가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마지막 문단에 이르러 그녀는 가장 중요한 말을 적었다. 당신은 저를 자신의 딸로 알고 죽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의 창조물임을 알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를 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저를 강하게 만든 것은 당신의 부재였습니다. 당신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것들보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얀다는 딸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나연아, 이게 정말 내 마음이니?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더 결정해야 할 게 있어요. 그녀는 침대 위에 수표를 가리켰다. 민정 여사가 이걸 보냈어요. 제가 이식 수술을 해주면 이 돈을 주겠대요. 아얀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내 결정은? 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를 돕고 싶어요. 아얀다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엄마. 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연의 눈은 결연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요. 저는 그와 다르다는 것을, 저는 누군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얀다는 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네가 원한다면 엄마는 내 편이야, 항상. 그날 저녁 한재석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민정은 절망에 빠져 민지에게 전화했다. 나연을 설득하셨나요? 시간이 없어요.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대답했다. 그때 그녀의 다른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나연이었다. 나연 양, 민지가 전화를 받았다. 결정했어요. 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수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제 편지를 그에게 직접 전해주세요. 그가 읽을 수 있을 때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1시간 후 나연과 아얀다는 병원에 도착했다. 의료진은 즉시 나연을 준비시키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그들은 민정, 도윤 그리고 여러 친척들을 지나쳤다.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다. 민정이 다가와 나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나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약속대로 부탁드려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나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저는 강해요. 아얀다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넌 항상 강했어. 의료진이 나연을 데리고 사라졌다. 이제 기다림만이 남았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밖에서는 한 가족과 아얀다가 각자의 구역에서 침묵 속에 기다렸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15년 전에 버려진 그 아이가 이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것.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나연 양은 회복실에 있고 한 회장님은 이제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민지는 봉투를 들고 재석의 병실로 향했다. 그는 수많은 기계에 연결된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봉투를 그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다. 나연이 당신을 위해 이것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깨어나시면 읽어보세요. 회복실에서 나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잘했어, 나연아. 아얀다가 속삭였다. 넌 정말 용감해. 나연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가 살 수 있을까요? 의사가 희망적이라고 했어. 네가 그를 구했어. 나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장은 끝났다. 새로운 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서울은 조용했다. 병원 복되는 간호사들만이 조용히 오가는 가운데 검은색 고급 차량이 응급실 입구에 조용히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김민지였다. 그녀는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고 나연이 천천히 내렸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녀는 아직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연했다. 아얀다는 모텔에서 잠들어 있었고 나연은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민지에게 비밀리에 연락해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병원 안은 새벽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VIP 병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나연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민지는 조용히 그녀의 옆을 지켰다. 한 회장님의 상태는 어떤가요? 나연이 물었다. 안정적이에요. 당신의 골수가 이식되었고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아직 의식은 없어요. 재석의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그들을 멈춰 세웠다.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민지가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박민정 여사의 지시로 왔습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연을 바라보았지만 결국 그들을 통과시켰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나연은 숨을 멈췄다. 재석은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약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채로 나연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끝나가는 듯한, 그리고 동시에 시작되는 듯한 감각이 그녀를 감쌌다. 저 잠시만 둘만 있게 해주세요. 나연이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재석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제가 왔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다. 오직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비프음만이 방 안을 채웠다. 저희 엄마는 항상 제게 말했어요. 나연아, 내 심장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나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를 바라보았다. 저 편지에 제 인생의 모든 아픔과 분노를 담았어요. 당신이 저와 엄마를 버렸을 때 느꼈던 모든 감정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그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는 건 저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이 깨어나서 저를 딸로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런 욕망이 없어요. 대신 당신이 살아서 스스로의 실수를 마주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나연은 부드럽게 재석의 손을 쥐었다. 그때 놀랍게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연은 숨을 멈췄다. 재석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의사 선생님, 나연이 소리쳤다. 순식간에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재석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는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기적이군요. 의사가 감탄했다. 이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연은 병실 구석으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았다. 재석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혼란스럽고 흐릿했지만 점차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나연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연은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선 안 된다고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민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깨어났어요. 나연이 말했다. 이제 가야 해요. 기다려요. 민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를 만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당신이 기다려온 순간 아닌가요? 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필요한 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녀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민정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나연, 잠깐만.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했다. 재석이 깨어났어. 그리고 널 찾고 있어. 나연은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편지를 읽고 싶다고 했어. 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건 그가 읽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거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부탁이야. 민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내게 할 말이 있대. 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그녀에게 한 번 더 마주할 것을 속삭였다. 좋아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의사들은 거의 다 나가고 있었다. 재석은 이제 반쯤 일어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나연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봉투는 열려 있었지만 아직 편지를 꺼내지는 않은 상태였다.
나연이 문간에 서자 재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나연이 전에 본 적 없는 감정이 스쳤다. 후회, 슬픔.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들어오렴. 재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확했다. 나연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 섰다. 그녀는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재석은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게 네가 나에게 남긴 거라고 들었다.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읽어볼까? 나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 마음이에요. 재석은 천천히 편지를 꺼냈다. 그는 첫 문장을 읽자마자 움찔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나연의 모든 아픔, 분노,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찾은 평화까지. 모든 감정이 그 종이에 담겨 있었다. 마지막 문단에 이르렀을 때 재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이 강인한 사업가가 15살 소녀의 말에 무너지고 있었다. 나연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내게 사과할 자격이 없구나. 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한 말이 없었다. 네가 나를 구해줬어. 재석이 계속했다. 내가 네게 한 일을 생각하면 네가 나를 도울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저는 당신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그랬어요. 나연이 조용히 말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편지에 그렇게 써있더구나. 저는 제가 스스로의 창조물임을 알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네가 오라. 넌 내가 아닌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그리고 그게 내게 행운이었지. 병실 밖에서는 민정, 도윤,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감히 들어가지는 못했다. 재석은 옆 테이블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작은 보석함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나연에게 건넸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거야.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했지. 그가 말했다. 이제 내 것이야. 나연은 상자를 받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의 보석이나 돈을 원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보석이 아니야. 재석이 설명했다. 이건 정체성이야.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야. 나연은 천천히 상자를 받아들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비취 목걸이가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것과 비슷했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가치 있어 보였다. 이제 뭘 하실 거예요? 나연이 물었다. 재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살아남는다면 많은 것을 바꿔야겠지. 당신은 살아남을 거예요. 나연이 확신을 담아 말했다. 제 골수는 강해요. 재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재석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알렸다. 나연은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 해요. 다시 볼 수 있을까? 재석이 물었다. 나연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그건 시간이 말해주겠죠. 그녀는 방을 나서려다 멈추어 섰다. 한 가지만 더요. 제 어머니에 대해 그녀는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나연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민지가 물었다. 어땠어요? 예상보다 좋았어요. 나연이 대답했다.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아얀다와 나연은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민정이 준 수표는 나연이 거절했고 대신 재석은 개인 계좌를 개설해 나연의 대학 교육을 위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기차가 도착하기 직전 갑자기 역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누군가를 쫓고 있었다. 저게 뭐지? 아얀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때 인파를 뚫고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한재석이었다. 그는 병원 가운 위에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걸어왔다. 뒤에는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고 있었다. 아얀다. 재석이 아얀다에게 다가갔다. 15년 만의 재회였다. 아얀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재석 씨, 나연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병원에서 나올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것도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찾아왔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다. 재석은 아얀다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용서를 구하러 왔소. 역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휴대폰 카메라가 이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아얀다가 놀라서 물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15년 전 나는 비겁했소. 재석이 말했다. 그때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소.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오늘 아침 모든 주요 신문에 실릴 공개 서한이요. 내가 나연을 내 딸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요. 기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다. 아얀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제 와서? 나연이 나에게 보여준 용기 때문이요. 재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강하오. 당신이 훌륭하게 키웠소. 기차 출발 신호가 울렸다. 아얀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연을 바라보았다. 가세요, 재석이 말했다. 당신들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하오.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데 쓰일 것이오. 아얀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연의 손을 잡고 기차로 향했다. 나연은 뒤돌아보며 재석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기차 안에서 창문을 통해 그들은 역 플랫폼에 홀로 서 있는 재석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강인한 사업가가 아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다. 이게 끝인가요? 나연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얀다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아니,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 기차가 서울역을 떠날 때 나연은 자신의 목에 걸린 2개의 목걸이를 만졌다.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것, 다른 하나는 재석이 준 가부.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몇 달 후 전라도의 작은 마을은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얀다의 분식점 앞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한재석의 딸이 일하는 가게라는 소문이 퍼진 후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나연은 평소처럼 학교 수업을 마치고 분식점에서 일손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부지런했다. 단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그녀가 입학 원서를 쓰고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점이었다. 오늘도 사람이 많네요. 나연이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던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얀다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 곧 시들해질 거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우아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다. 김 비서, 한자애석의 비서였다. 안녕하세요. 나연 양 아얀다 씨. 그가 공손히 인사했다. 한 회장님께서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연과 아얀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재석과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 단지 신문과 뉴스를 통해 그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다. 무슨 소식인가요? 아얀다가 물었다. 김 비서는 공식적인 봉투 하나를 건넸다. 한 회장님께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모든 주요 언론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나연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재석의 직인이 찍힌 공식 서한이 있었다. 한재석은 이 서한을 통해 한나연이 나의 친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그녀의 어머니 아얀다 메콘넨에게 과거에 저지른 불의와 고통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나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 서한은 계속되었다. 나는 평생 혈통과 가문의 순수함만을 중요시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유산은 피가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내 딸 나연의 용기와 그녀의 어머니 아얀다의 강인함이 그 증거다. 나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아직도 내 딸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았다. 김 비서가 말을 이었다. 또한 한 회장님께서는 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한나연 재단이라고 하는데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얀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5년 동안 기다려온 인정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 비서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나연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 허가서가 있었다. 거기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내 꿈을 응원한다. 넌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아버지. 나연은 감정이 복잡했다. 기쁨, 혼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한 회장님께 뭐라고 전할까요? 김 비서가 물었다. 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의 길을 가고 싶다고도 말씀해주세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그날 저녁 뉴스는 한자해석의 공식 발표로 떠들썩했다. 한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재석의 솔직함과 용기를 칭찬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틀 후 뜻밖의 방문객이 분식점을 찾아왔다. 한도윤이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떡볶이집이구나. 그가 어색하게 말했다. 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도윤 씨, 무슨 일로 여기까지?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 침묵했다. 사과하러 왔어.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미안해. 나연은 그를 자리에 앉히고 떡볶이 한 접시를 내왔다. 괜찮아요. 당시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도윤은 떡볶이를 한 입 먹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정말 맛있네. 엄마가 만든 거예요. 비법 소스가 있거든요. 둘은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날씨와 음식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깊은 이야기로 발전했다.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 도윤이 말했다. 요즘은 회사보다 자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하셨어. 나연은 놀랐다. 정말요? 왜요? 아버지의 공개 선언 때문이래. 가문의 명예가 손상됐다고.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솔직히 그들의 결혼은 오래전부터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 난 외국으로 유학 갈 예정이야. 경영학보다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 나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들의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이어졌다. 이복 남매는 서로의 삶, 꿈,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를 적이 아닌 가족으로 보기 시작했다. 도윤이 떠나기 전 그는 나연에게 물었다. 다음 주 아버지 생신에 올 수 있을까? 나연은 망설였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해해. 도윤이 말했다. 서두르지 않을게. 하지만 언제든 내 자리는 준비되어 있어. 몇 달 후 나연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았고 학교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로 했다. 아얀다는 마을에 남아 분식점을 계속 운영했다. 나연의 입학식 날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로 가득 찼다. 아얀다는 긴장한 모습으로 맨 뒷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화려한 행사장에서 약간 불편해 보였지만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미소 지었다. 입학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연은 끊임없이 관중석을 살폈다. 한자해석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신입생 대표로 나연의 이름이 불렸다. 한나연 학생, 최우수 신입생 대표로 연단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연은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준비한 연설문을 꺼내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꿈은 어린 시절부터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아얀다가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의 힘과 용서의 능력입니다. 나연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이 목걸이는 제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누구인지 고민해왔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두 세계에 속한 사람이며 그것이 제 강점입니다. 객석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있었다. 뒷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한자해석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아얀다 옆에 빈자리에 휠체어를 멈췄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아얀다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연은 이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곧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했다. 저는 이 의대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로 다른 이들을 돕겠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의학은 단순한 과학이 아닌 인간을 이해하고 돕는 예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연설을 마치며 말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저를 사람답게 사랑해준 누군가에게 바칩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을 때도 항상 저를 보아주셨던 분에게.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아얀다의 눈에서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재석의 눈에도 눈물이 비쳤다. 행사가 끝난 후 나연은 어머니와 재석에게 다가갔다. 세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석은 약해진 몸이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말했다. 내 중요한 날을 놓칠 수 없었다. 아얀다는 조용히 서 있었다. 재석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얀다, 당신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하오. 나연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어 고마워요. 아얀다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연을 위해 한 일이에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소. 그래서 더 감사하오. 나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 순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 같이 점심 먹으러 가실래요? 나연이 제안했다. 재석과 아얀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15년의 상처와 아픔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이제 그 사이에는 나연이라는 다리가 놓여 있었다. 좋은 생각이구나, 재석이 말했다. 아얀다도 조용히 동의했다. 가자. 그들이 캠퍼스를 나설 때 나연은 목에 걸린 두 개의 목걸이를 만졌다. 하나는 과거를, 다른 하나는 미래를 상징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멀리서 카메라 한 대가 이 순간을 포착했다. 다음 날 신문의 헤드라인은 이러했다. 한재석 회장 15년 만에 인정한 딸의 입학식에 참석, 용서와 화해의 순간.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나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딸이 이제는 모두가 보게 된 순간.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가장 간절히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잊고 싶었던 과거가 우리 삶을 구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자신을 버린 사람의 생명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외면했을까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단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용감하게 사랑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는 만약 당신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